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또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확실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재미가 없어요. 뭐 미국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계속 좀 늘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뭐 대외 매크로가 크게 바뀐 것도 없고 또 여전히 트럼프 변수가 지속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트럼프의 목격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인판의 어떤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은 사실 저도 그렇게 크게 보진 않는데 다만 일단 기관 시장 쪽에서 진입한 물량들도 꽤 있을 거고 특히 또 코인 제도권 자산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전 궁극적으로는 당장 크게 시장을 뒤집을 만한 단기적인 모멘텀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뉴스 플로우가 형성되는 건 그만큼 시장에 관심은 남아있다. 하지만 시세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보니까 개당 가격 1억 2천만 원 정도, 예. 8만 달러 초반선 정도가 지금 거래 가격인데 글로벌 코인 시장 거래량이 지금 올 초 대비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많이 줄었네요. 네, 특히 국내 코인 거래 시장 거래량이 뭐 한때는 코스닥, 코스피 합산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하루에 2조, 3조, 많아도 4조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특히 이번 주는 그런 것 같고요. 특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더 미국보다 비싸게 코인이 거래가 되는 실질적으로 또 환율을 적용하다 보면 2에서 3%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보니까 아예 코인을 그렇게 크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좀 없는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투심이 좀 많이 오히려 사그라든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요. 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지난 이 연말과 연초의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랬을까요? 지금은 확실히 당분간 조금 이렇다 할 모멘텀 발견하기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 중에 지금 8만 2천 달러인데 20만 달러까지 뭐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과거 데이터를 보고 시장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기업들, 기관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경우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주요 큰 기업들이 조금씩 비트코인을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면 비트코인의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수요가 더 많아지다 보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일종의 뭐 공급 불안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며칠 전에 그 솔라나가 알트코인 선물 시장 CME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됐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뒤를 이어서 알트코인으로 세 번째 사례인데 분명히 기업과 기관 시장에서 코인을 정말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시도가 올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특히 또 과거 데이터를 보는 분들은 이제 반감기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 반감기의 시기가 어쨌든 이제 작년에 도래를 했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시세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과거 데이터를 반추하는 분들은 그런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의 매수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과 기관이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좀 투자 수요가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또 예측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집되다 보니까 20만 달러까지 가지 않겠냐. 특히 또 사실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국내에서도 뭐 거의 2억 원 가까이 갔던 사례가 불과 몇 달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올해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가격을 예측하는 건 쉽지는 않으나 다만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자산 시장의 하나로 분명히 편입이 됐고 특히 이 시장을 워킹하는 플레이어들 과거 대비 지금은 레거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크로 흐름과 전혀 별개된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네요. 과거 데이터만 보고 예측하기에는 비트코인의 존재와 위치가 좀 달라졌다. 그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말씀하셨던 레거시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뭐 반감기 이런 거 보고 수급 보고 또 고래 이런 분들 움직임 쫓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비트코인 투자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쪽에서 과거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또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 보면 뭐 고래가 요즘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그거 쫓아서 빠져나가는 것도 정답은 아닐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을 사실 다른 자산 대비 트래킹이 좀 쉽죠. 일단은 기술적으로 어디서 어디가 이동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인 어떤 이슈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조금 이제 IT라든지 그쪽에 좀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추종하세요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또 코인 시장이 현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곳에서 실제로 선물 서비스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시카고 선물거래소 앞서 말씀드렸던 CME에서도 하루에 지금 일간으로 소화되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을 선물 시장을 통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그런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더 많은 레버리지를 태워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거 대비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분명 매크로 흐름과 연계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 자산과 비슷한 흐름의 시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사실 선물 시장 쪽에 많은 기관들을 쫓아다니면, 또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을 쫓아다니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오래 날 수 있는, 특히 변수라는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분명히 적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 기업이나 기관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어떤 변수가 너무 많았고, 특히 또 많은 코인을 굴리는 분들의 어떤 돌발 변수 때문에 시장이 휘청이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현물 ETF 시장에 비트코인이 편입된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매크로론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분명 추종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10분 이해는 하나, 다만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중동 전쟁이 다시 또 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또 금 가격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맞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커플링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 기술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매크로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고래라는 분들을 추종하는 매매가 100% 맞지 않죠. 맞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이 점점 더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그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그 기대감이 훨씬 더 확산됐는데, 이게 사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도 뚜렷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과거에 어떤 매매를 하시던 분들의 스타일이 확실히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는 뭐 고래를 쫓아다니거나 어떤 수급의 영향력도 크게 받겠지만, 오히려 제도권의 어떤 매크로 변수와 이슈들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금보다는 기술주와 어떤 영역을 같이 하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포착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좀 우리가 투자 심리에서, 투자 전략에서 녹여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ETF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산운용사 해시덱스에서 솔라나, XRP, 카르다노,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지목받은 이 세 가지 알트코인을 ETF에 추가한다는 방안이 들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개별 알트코인의 ETF 상품화는 필연적인 이슈로 다들 보고 있고요. 뭐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부터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되게 먼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들어온 지 이제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작년 그렇군요. 7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미 알트코인을 자산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인정하고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분위기를 보면 결국 알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의 의미가 아니라 기업의 의미, 특히 미국식 어떤 새로운 어떤 디지털 시대의 패권을 주도할 수 있는 미국 기업들을 육성하는 전략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조금 더 코인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흐름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투기나 가격적인 변수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작된 이후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현물 ETF에 알트코인이 편입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어떤 혼란을 주거나 그런 건 또 아니구나, 오히려 매크로 변수를 더 많이 중요하게 보는구나라는 것도, 오히려 지금 알트코인의 현물 ETF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일종의 뭐 인덱스 바스켓 투자 그런 형식의 상품들도 파생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청하는 투자 운용사들의 부담도 지금 오히려 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움직임은 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여러 후보군들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특히 미국식 또는 미국인들이 운용하고 미국식 내러티브를 잘 따르는 코인들은 저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알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아니면 바스켓 상품으로 더 많이 출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말대로 그 지금 알트코인을 하나하나의 코인이라기보다 이제 기업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확실히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코인 가격으로 어느 정도 환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알트코인의 ETF는 좀 필연적인 구간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쪽에서는 분명히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뭐 코인 얘기보다 CBDC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다음 달부터 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이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CBDC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코인에게 수혜다 또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슈가 아니라 별개의 이슈로 봐야 되는 건데요. 블록체인의 어떤 분산 원장을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또 국가 정책에 이런 부분들을 녹여낸다라는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매우 큰 효용을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돼야 되는 것이고 이미 중국이라든지 뭐 여러 국가에서 이미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미 블록체인을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당시 뭐 QR 인증이라든지 사실 그 밑에 이미 다양한 기술 인프라로서 블록체인이 이미 녹여져 있습니다. 특히 코인을 뭐 발행한 곳도 있고 코인을 발행하다가 중도에 멈춘 곳도 있는데 코로나19 당시에 정부에다가 그런 기술 인프라를 제공한 기업들 상당수가 이미 현재 블록체인 시장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CBDC가 아마 한국은행에서 이제 테스트가 시작이 될 텐데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런 디지털 지갑에 대한 경험을 체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프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깔려서 소비자들이 이런 게 있어라는 거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코인 유틸리티 서비스들을 즐기고 활용하는 데서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CBDC 자체가 큰 어떤 호재다 특정 코인에게 이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OTT라든지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들을 즐기게 된 건 5G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인프라망과 또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이 있었잖아요. 네. CBDC의 보급은 아마 코인 유틸리티 서비스들을 대중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CBDC가 시작이 되면 큰 대기업들, 특히 대형 핀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 쪽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코인이라는 이름보다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또는 결제 수단으로서 그 블록체인 인프라가 스며드는 거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코인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전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 다 그 코인 갖고 하는데 CBDC를 굳이 왜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부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이겨내 가고 벗겨내 간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비트코인에 대한 외환보유고 편입에는 한국은행이 좀 선을 여전히 긋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 이슈는 좀 되게 정치적인 이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미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을 밝혔을 때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어떤 자본 투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방식을 미국이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까보면 결국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형태 맞아요. 그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결국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결국 미국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큰 변수가 존재하는 것들을 완전히 수용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특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테더를 통해서 유통시장에서 이미 달러와 우리의 어떤 그 화폐에 대한 정책을 좀 비껴하는 형태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조 단위의 거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당국이 그것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코인을 적극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에 활용을 하고 자산 하나로 편입하기에는 수많은 변동성과 어떤 이슈에 직면해야 되고 또 정부 정책에도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움직임들 특히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코인 정책에 대해서 막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정치적 행보, 표심 잡기 하나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결국은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걸 기대한다기보다는 결국 미국의 흐름을 일부는 따라가되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결국 맞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정치적 이슈가 가미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기는 하죠. 예, 우리가 다시 그 11월, 10월 그때를 기억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과정에 가상화폐 관련 공약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봤으니까 우리도 이제 조만간 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치적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얘기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좀 악재가 되면 그건 참 아쉬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경쟁이 붙으면 보통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다려 보면 앞으로 국내에도 국내 정책 쪽에도 긍정적인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할 얘기 충분히 나온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 전략,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 간단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를 점진적으로 꾸준히 하라라는 게 가장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혹자는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더리움을 3년간 꾸준히 매수했는데 기본적인 다른 오히려 가치주보다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분할 그러니까요. 매수가 꼭 맞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분명한 건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은 기술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어떤 점진적인 분할 매수라기보다는 모멘텀과 내러티브에 맞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기존의 코인과 분명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치 저장으로서의 의미는 분명히 일단 여러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례고 많이 떨어졌다, 뭐 지금 가격이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보면 정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밈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뭐 1억을 갈 거야라는 막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면서 막 풍자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간다라는 거를 기대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2차 저작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많이 빠졌다고 해도 아직도 1억 2천만 원인 거 보면 비트코인이 정말 단기에 너무나도 많이 달려왔구나라는 걸 새삼 좀 실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 그런 식으로 뉴스 보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또 너무한 거 아닌가. 분명히 자산 시장의 하나고 또 우리 지구촌의 많은 자산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는 그 어떤 자산과 그 어떤 화폐보다도 저는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예상하는 것보다 그냥 매달 점진적으로 모아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을 것이다.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 한때 그 급등락이 계속 반복됐던 그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알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왜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비트코인은 뭐 계속 많은 분들이 강조해 주시는 대로 적립식 투자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별 트레이딩, 모멘텀을 쫓아가는 트레이딩이 적합한 그런 상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